군대의 비리를 파기 위해 3스타 여성 장군이 한 부대의 감찰을 명분으로 잠입하게 되었고 아주 썩은 군대의 쓰레기 같은 비리를 파헤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9년 가을 충청남도 계룡시의 거대한 요새, 육군본부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룡산의 능선이 짙푸른 위엄을 과시했지만 강지수 소장의 집무실 안에는 그 풍경마저 압도하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인사참모부장.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영광이었지만 지금 그 무게는 수십 년 군 생활 중 가장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책상 위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유독날 선 존재감을 뿜어내는 보고서 한 부가 있었다. 수도군단 예하 5사단 김민준 일병 성추행 사건 관련 보고. 얇은 서류철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젊은이의 무너진 세상과 조직의 거대한 위선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김민준 일병 진술 2019년 9월 12일 22시경 생활관 내에서 황 모 병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 목덜미를 잡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으며 거부하자 복부를 가격하고 폭언을 가했다고 함. 구체적인 폭언 내용, 주변 목격자 진술 내용 포함. 지수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김일병의 진술서는 문장 하나하나에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다. 갓 20을 넘긴 청년이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활자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보고서에 첨부된 상담 기록에는 극심한 불안 증세, 불면, 대인 기피 등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문제는 다음 장이었다. 가해 지목자 황모 병장 진술 전혀 사실무근. 평소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일병을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려준 것이 전부. 악의적인 무고이며 본인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진술. 전형적인 레퍼토리. 지수는 차가운 실소를 머금었다. 가해자는 언제나 당당했고 피해자는 늘 예민하고 부적응한 사람이 되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대 지휘관의 의견서였다. 박철호 대위인 사과장 의견 양측 진술이 엇갈리나 평소 황 병장의 모범적인 복무 태도와 김일병의 다소 내성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가능성. 부대 사기 진작을 위해 원만한 해결 요망. 원만한 해결. 지수는 그 단어에 담긴 폭력성을 곱씹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문제를 덮는 것. 조직의 안정을 위해 개인의 고통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이라는 거대한 성체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원만한 해결 방식이었다.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예고 없이 그녀의 뇌리를 찔렀다. 지금보다 한 계급 아래였던 시절 자신이 아끼던 이모 중위의 얼굴이 떠올랐다. 똑 부러지는 일처리와 밝은 성격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후배였다. 어느 날 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찾아왔던 그날의 공기, 온도, 냄새까지도 생생했다.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었다. 지수는 분노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대한 벽이었다. 가해자는 군내 유력 가문 출신이었고 조직은 그를 감싸고 돌았다. 오히려 이 중위는 분위기를 망친다. 유난스럽다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증인들은 하나둘 입을 닫았다. 결국 가해자는 경징계에 그쳤고 이중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상처를 안은 채 군복을 벗었다. 저녁 신고를 하던 날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이중위의 눈빛을 지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때 자신은 무력했다. 절차적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결국 조직의 논리 앞에서 패배했다. 그녀는 침묵의 대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 부장님.
부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지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부관은 새로 결제를 받아야 할 서류들을 들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아, 미안하군. 잠시 다른 생각을. 아닙니다.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지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서류 때문인가 보지. 그녀는 김민준 일병의 보고서를 가리켰다. 부관 역시 그 사건을 알고 있는지 잠시 얼굴이 굳어졌다. 수도군단 건 말입니까?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안타깝기만 한가? 자네는 이게 뭘로 보이나? 이건 시스템의 살인이야. 제복 입은 구성원의 영혼을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 강하고 단호한 어조의 부관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평소의 강지수 소장과는 다른 얼음장 같은 냉기가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지수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잠겼다. 이 사건을 다시 절차대로 감찰 부서에 넘긴다면 결과는 5년 전과 다르지 않을 터였다. 수도군단은 육군 내에서도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박철호 대위라는 이름도 낯설지 않았다. 처세술에 능하고 줄타기를 잘하기로 소문난 인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감찰 지시를 내리면 그들은 낌새를 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의 입을 맞출 것이다. 결국 김민준 일병은 부적응자 혹은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힌 채 전역하거나 더 끔찍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었다. 또 한 명의 이중위를 만들 수는 없었다. 내부에서는 안 된다. 이 성벽 안에서는 진실을 볼 수 없어. 결심은 한순간에 찾아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집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지수는 결단을 내렸다. 별 2개가 박힌 제복, 수십 년간 자신의 이름이자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진실이 숨쉬고 있을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림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수 소장은 자신의 부관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다. 저녁 지원서 서식을 가져오게. 네. 부장님 잘못 들었습니다만. 제대로 들었어. 저녁 지원서. 그리고 극비리에 진행해주게. 외부에는 일신상의 사유로만 알려. 충격과 혼란에 빠진 부관의 얼굴을 뒤로 한 채 지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고 써내려갔을 문장을 떠올렸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었다. 침묵의 성벽을 부수기 위한 가장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5년 전 이중위에게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을 김민준 일병에게 진 빚을 갚으려 하고 있었다. 그 대가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강지수 소장의 전역 소식은 군 전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일신상의 사유라는 공식 발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건강 이상설, 정치권의 압력설, 심지어는 비밀 작전 투입설까지.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역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평생을 바친 군을 떠나는 자리였지만 지수의 얼굴에는 아쉬움이나 회한 대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장성들의 위로와 격려 악수를 나누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열한 후배 장교들의 격려를 받으며 연병장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민간인 강지수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별 2개의 무게를 내려놓자 어깨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천근만근 무거웠다. 민간인으로서의 첫 며칠은 철저한 준비 기간이었다. 그녀는 군인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 변두리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꼿꼿하게 편 허리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를 의식적으로 흐트러뜨렸다. 늘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자연스럽게 풀었고 각 잡힌 정장 대신 시장에서 산 헐렁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세상사에 지친 50대 여성이었다. 이 정도면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다음 단계는 목표 지점인 수도군단 5사단 근처로 잠입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지도와 부동산 앱을 뒤져 부대 정문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을 찾아냈다. 위수 지역의 특성상 그곳에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과 PC방, 술집들이 즐비했다. 그녀가 노린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하고 눈에 띄지 않는 24시간 돼지국밥집 만복식당이었다. 이틀 후 강지수는 박순영이라는 가명이 적힌 낡은 이력서를 들고 만복식당의 문을 열었다. 식당 안은 쿰쿰한 돼지뼈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했다. 저기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던 주인 아주머니가 땀을 닦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날카로운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다. 일해본 적은 있고, 우리 가게 일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네, 식당에서 몇 년 일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애 키우려니 닥치는 대로 다 해봤지요. 지수는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능숙하게 읊었다. 그녀의 다소 거친 손과 지친 듯한 표정은 그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다.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야간에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내일부터 나와봐요.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수습 3개월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자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지수는 철저하게 연기했다. 그렇게 전직 육군 소장은 박이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만복식당의 주방 보조 겸 홀서빙 직원이 되었다. 첫날부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주방의 열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설거짓거리,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쑤셔오는 팔과 허리.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굴욕감이었다. 반말은 기본이고 술에 취한 군인들의 추파나 거친 농담도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 수만 명의 부하를 호령하던 인사참모부장이 이제는 20살 남짓한 병사들에게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작전 지역이었고 손님으로 오는 군인들은 모두 잠재적인 정보원이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음식을 나르면서도 귀를 끄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부대 이야기, 간부들 뒷담화, 훈련의 고됨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속에서 5사단의 내부 분위기를 조금씩 파악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회가 찾아왔다. 늦은 저녁 1단의 병사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왔다. 그들 중 유독 목소리가 크고 거들먹거리는 인물이 눈에 띄었다. 야, 박철호 대위님 완전 또라이 아니냐? 지 기분 안 좋다고 주말에 완전 군장 뺑뺑이를 돌리네. 원래 그런 인간이잖아. 줄 잘 서서 진급은 빠르다며? 행보관님 오미숙 상사이랑 아주 죽이 잘 맞는다니까. 지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박철호 대위와 오미숙 상사. 보고서에 등장했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들 테이블로 다가가 깍두기 그릇을 채워주는 척하며 대화에 집중했다. 근데 김민준 걔는 어찌 됐냐?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한 병사가 눈치를 주며 말했다. 야, 그 얘기는 꺼내지 마. 괜히 우리까지 피곤해져. 뭐가 어때서? 황 병장이랑 일이 좀 있었다며? 근데 걔가 좀 이상하긴 했잖아. 맨날 혼자 다니고 말도 없고.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김민준 일병은 이미 부대 내에서 이상한 애로 낙인 찍혀 있었다. 사건의 진실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깨부수고 싶었던 조직을 병들게 하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그날 밤 퇴근 후 좁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수는 고된 노동으로 욱신거리는 몸을 침대에 던졌다.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목표는 더욱 선명해졌다. 김민준,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침묵의 감옥에서 꺼내주마. 그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굳게 쥐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별을 단 장군이 아니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뛰어든 이름 없는 복수자였다. 만복식당의 쿰쿰한 돼지뼈 냄새 속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 이모의 삶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다. 강지수는 이제 제법 식당 일에 익숙해졌다. 뚝배기를 나르는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해졌고 손님들의 주문을 복잡한 동선 없이 처리하는 요령도 생겼다.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엔 영 굼뜨더니 이제는 제법 밥값은 한 해라며 툭 던지듯 칭찬하기도 했다. 지수는 식당을 찾는 오사단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익혔다. 그들의 계급, 소속, 그리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권력 관계까지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민준 일병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부대 내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수요일 저녁, 사건 이후 처음으로 기회가 찾아왔다. 부대 전체의 외출이 허락된 날이라 식당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다. 지수는 여느 때처럼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다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한 병사를 발견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으로 국밥만 깨작거리는 모습. 어딘가 위축되고 그늘진 얼굴. 다른 병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앉아있는 그에게서 지수는 직감적으로 김민준 일병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일부러 다른 테이블의 그릇을 치우는 척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명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점퍼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려 이름을 가리고 있었다. 총각, 밥이 입에 안 맞아? 지수는 최대한 인자한 이모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수는 확신했다. 보고서 속 증명사진에서 보았던 겁에 질린 그 눈빛이었다. 아,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지수는 더 다그치지 않고 주방에서 간 무친 겉절이 한 접시를 그의 상위에 슬며시 놓아주었다. 혼자 먹으면 맛없지. 이거라도 더 먹어. 젊은 사람이 힘 좀 내야지. 김민준 일병은 뜻밖의 친절에 당황한 듯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경계심과 외로움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접촉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조급함은 이를 그르칠 뿐이었다. 지수는 그날 이후 김민준 일병이 식당에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를 챙겼다. 말없이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얹어주거나 날 추운데 국물 뜨끈하게 더 줄까? 라며 말을 거는 시기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피하던 김일병도 어떤 의도도 없어 보이는 순수한 친절이 반복되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늘 혼자 같은 자리에 와서 밥을 먹고 조용히 사라졌다. 지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안전기지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손님이 모두 끊긴 식당에 김민준 일병이 혼자 들어섰다. 그날따라 그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지수는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김일병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내려다보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뜨거운 눈물방울이 국밥 그릇으로 뚝뚝 떨어졌다. 주인 아주머니는 먼저 퇴근한 뒤라 식당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지수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무슨 일 있었구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일병의 어깨가 더욱 가늘게 떨렸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또 불려갔었습니다. 박철호 대위님이 진술을 번복하라고 안 그러면 군 생활 편하게 할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터져나온 고백이었다. 오미숙 행보관님은 제가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라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입원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죽어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망적인 목소리에 지수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회유와 협박.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지만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방식이었다. 민준아. 지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일병이 고개를 들었다. 절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그놈들한테 이겨주는 거야.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따뜻하지만 단호한 위로에 김일병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눈앞의 식당 아주머니에게서 전에 없던 강인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믿어. 나는 내 말 믿는다. 지수는 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다. 투박하고 거칠어진 자신의 손과 달리 너무나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 내가 도울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두 사람이 들어섰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박철호 대위와 그를 부축한 오미숙 상사였다. 어이구, 이모. 아직 안 끝났네. 우리 해장국 하나만 끓여줘봐. 박 대위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외치다 구석에 앉은 김민준 일병과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지수를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 오미숙 상사의 눈빛도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어라? 김일병 아니야? 너 외출 나와서 여기서 뭐하냐? 누구 맘대로? 오 상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김일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잡고 있던 지수의 손을 황급히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위는 술 취한 눈으로 지수를 위아래로 훑었다. 이모는 뭔데 우리 부대에 붙잡고 연애 상담이라도 해줘? 군대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다 다쳐.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자신들의 치부를 건드리지 말라는 소름 끼치는 위협.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척 되받아쳤다. 어머, 대위님도. 애가 혼자 울고 있길래 딱 해서 말동무 좀 해준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국밥 금방 끓여드릴게요. 그녀는 태연하게 주방으로 향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두 사람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박대위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애들은 약해 빠져서 큰일이야. 안 그래, 오 상사? 말씀 마십시오. 저런 놈은 확 그냥 어디론가 보내버려야 부대가 조용해집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지수와 김민준을 향한 칼날이었다. 그들이 해장국을 먹고 떠난 뒤 식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김민준 일병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지수는 그를 부대로 돌려보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일은 잊어.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김일병이 사라진 텅 빈 식당. 지수는 방금 전 박대위와 오 상사가 앉았던 자리를 노려보았다. 이제 적들은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조심스러운 접근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박철호 대위와 오미숙 상사가 경고의 시선을 남기고 떠난 뒤 만복식당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강지수는 묵묵히 그들이 남긴 그릇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적들은 자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했다. 김민준 일병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자신을 향한 감시의 눈길 또한 날카로워질 터였다. 김일병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침묵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에 들이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물증이 필요했다. 며칠 뒤 지수는 김민준 일병과 다시 한번 은밀하게 접선했다. 식당 뒤편의 으슥한 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잠시 스치는 순간을 이용했다. 괜찮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김일병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그의 눈밑은 거무죽죽하게 죽어 있었다. 민준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혹시 너 말고도 황 병장이나 다른 간부들에게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없어? 아니면 부당한 일을 겪고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라도. 지수의 다그치는 질문에 김일병은 한참을 고통스럽게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락 같은 단서 하나를 뱉어냈다. 최우석 병장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역하셨는데 그분도 황 병장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전역하기 전에 혼잣말로 그러셨습니다. 이 부대에서 있었던 더러운 일들 내가 다 모아서 언젠가 터뜨려 버릴 거라고. 최우석. 지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문제는 전역한 민간인을 어떻게 찾느냐였다. 박순영이라는 가짜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거대한 정보망을 쓸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고민 끝에 지수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현역 시절 친딸처럼 아끼고 키웠던 부사관, 지금은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김민지 상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지수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단 두 음절이었지만 김 상사는 즉시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차렸다. 부장님? 아니, 지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전역하시고 연락도 안 되시고. 김 상사의 목소리는 걱정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 급비사항이다. 아무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내군 생활 전부를 걸고 부탁하는 거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작년에 수도군단 5사단에서 전역한 최우석이라는 병사를 찾아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야.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할 방법만 알아봐줘. 이유는 묻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수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지만 위험에 끌어들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이틀 뒤 약속된 시간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김 상사는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다. 최우석 현재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 병원에서 전역 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군이 또 한 명의 젊은이를 망가뜨려 사회로 돌려보낸 것이었다. 김 상사가 어렵게 알아낸 주소를 받아 적은 지수는 그 길로 서울로 향했다. 신림동의 낡고 음습한 고시원. 복도 끝 방에서 나온 최우석의 모습은 23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퀭하고 메말라 있었다. 지수는 자신을 김민준 일병의 고모라고 소개했다. 민준이 그 아이도 결국 그렇게 됐군요. 최우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좁은 방은 담배 연기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지만 기대는 마십시오. 저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민준이가 그러더구나. 부대의 더러운 일들을 다 모으고 있다고 했다고. 그 말에 최우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지수를 경계하며 살폈다. 당신 정말 고모 맞습니까? 정체가 뭡니까? 나는 그냥 더 이상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은 어른일 뿐이다. 군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지. 내가 모은 게 있다면 그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지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최우석은 한참 동안 지수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침대 밑에서 낡은 등산화 한 짝을 꺼냈다. 그가 등산화의 깔창을 뜯어내자 그곳에는 비닐에 쌓인 작은 USB 하나와 접힌 노트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겁이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냥 잊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와 노트를 지수에게 건넸다. 이 안에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황 병장의 폭행, 오미숙 행보관의 폭언 녹음 파일, 박철호 대위가 군납업체에서 돈 받는 걸 목격한 기록 그리고 구타당해서 온몸에 멍이 들었던 제 동기 녀석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 친구 결국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훈련받다 다쳤다고 거짓말했고요.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손바닥 안에 작은 USB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짓밟히고 은폐된 젊은이들의 고통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고맙다. 정말 큰 용기를 내줬어. 고시원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칼자루는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이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로 부패한 환부를 도려낼 시간이었다. 최우석에게서 건네받은 증거들은 지수의 상상을 초월했다. 서울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녀는 밤을 새워 USB 안의 파일들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오사단이라는 작은 왕국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의 연대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음질이 좋지 않은 녹음 파일 속에서는 오미숙 상사가 한 병사에게 내가 입 잘못 놀리면 내군 생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동생 대학은 잘 다니고 있냐? 라며 협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우석이 몰래 찍은 사진 속에는 군납식자재 업체 사장이 박철호 대위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날짜와 시간이 적힌 메모에는 황 병장의 상습적인 구타와 성추행 기록이 빼곡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폭력과 부패가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은폐되어 온 거대한 범죄 집단의 실체였다. 지수가 증거 분석에 몰두하는 동안 오사단에서는 김민준 일병을 향한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마련해준 대포폰으로 겁에 질린 김일병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모 저 무서워요. 오늘 제 관물대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박 대위님이 불시 점검이라면서 제 일기장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 전투와 한 짝이 없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못 찾으면 군기 교육대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계획적이고 악랄한 괴롭힘이었다. 그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진정해, 민준아. 전투화는 그들이 숨겼을 거야. 절대 그들의 의도대로 휘둘리면 안 돼. 일단은 못 찾은 척하고 벌을 받아. 내가 곧 움직일게. 전화를 끄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이 빨라진 만큼 그림자의 위협도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며칠 뒤 만복식당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오피스텔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두 명의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아주머니, 돈 좀 있어? 의도적으로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술 취한 강도의 것이 아니었다. 훈련된 자들의 날카로운 움직임이었다. 지수는 순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돈 없어요. 비켜주세요. 에이, 그냥 가면 섭섭하지. 한 명이 손을 뻗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 지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수십 년간 특수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꺾어 비틀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다른 한 명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지수는 전력을 다해 달렸다. 전직 특수부대원도 울고 갈 속도였다. 괴한들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오피스텔에 도착해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자신의 뒤를 밟고 신원을 떠보기 위한 테스트였을 것이다. 박철호 대위 혹은 그 윗선이 보낸 자들이 분명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다. 잠시 장을 보러 나갔다 온 사이 오피스텔의 디지털 도어록이 부서져 있고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겉보기엔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을. 서랍 속 옷가지들의 순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고 침대 매트리스의 위치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최우석에게 받은 증거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증거 USB를 이곳에 두었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녀는 증거 원본을 서울역의 물품 보관함에 따로 보관하고 복사본만 암호화하여 개인용 클라우드에 업로드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이 오피스텔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다. 적들은 그녀가 평범한 식당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이모에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텅 빈 방을 뒤로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수만 명의 조직을 지휘하던 장군이 이제는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었다. 외로움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싸움을 정말 끝낼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5년 전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보던 이중희의 얼굴과 전화기 너머로 절규하던 김민준 일병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아니,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온, 그리고 앞으로 고통받을지 모를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반격할 시간이었다. 오피스텔을 떠난 강지수는 서울 시내의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도망자 신세였다. 만복 식당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고향에 내려간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다. 아마도 박철호 대위 무리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는 그녀를 보며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을 것이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손안에 든 증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김민준 일병의 신변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고 적들에게는 증거를 조작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었다. 내부 고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지수는 먼저 군의 공식적인 감찰 시스템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동네 PC방 구석 자리에서 그녀는 미리 만들어둔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육군본부 감찰실의 공개 민원 접수처에 메일을 보냈다. 최우석의 증거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군납 비리 의혹에 대한 내용만 간추려서 구체적인 부대명과 관련자들의 이니셜을 적었다. 한 시민의 제보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은 충분히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며칠간 그녀는 숨죽여 파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군은 고요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오히려 김민지 상사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지수님 이상합니다. 며칠 전부터 오사단에 대한 감찰은커녕 오히려 내부 고발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단속 강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보안과에서 해당 부대 IP 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역시나 제보는 묵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입을 막는 구실로 사용된 것이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자르려는 시스템의 생리. 지수는 이 거대한 성벽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치를 떨었다. 내부의 공식적인 채널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는 내부의 조력자를 찾는 것.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육군본부 감사실장 윤석현 준장. 사관학교 동기였지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다. 지수가 덕장 스타일이었다면 윤석현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했다. 군내 별명은 미스터 부적격. 그의 감사 보고서에 걸리면 살아남는 자가 없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그라면 비록 위험한 방식일지라도 진실의 무게를 외면하지는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를 만나는 것은 이 모든 계획 중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그마저도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이거나 혹은 원칙을 내세워 지수의 불법적인 활동을 문제 삼는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지수는 며칠을 고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김민지 상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윤석현 실장의 주말 동선을 파악해달라는 것이었다. 주말 아침 북한산 등산로 입구. 등산복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위장한 지수는 멀리서 윤석현 실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김 상사의 정보대로 그는 주말마다 홀로 산을 오르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마침내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지수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등산객들 사이에 섞여 그의 뒤를 따랐다. 인적이 드문 중턱의 쉼터에 그가 홀로 앉아 물을 마시는 순간 지수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오랜만이군 윤 장군.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는 윤석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한 달 전 전역한 줄로만 알았던 그리고 온갖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강지수 소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강 장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선 그냥 강지수라고 부르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네의 군 생활 전부를 걸고 들어야 할 거야. 지수는 주변을 경계하며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전역을 결심한 이후 만복식당에서의 위장 취업, 김민준 일병과의 만남, 최우석의 증거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진 위협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윤석현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다시 깊은 고뇌로 시시각각 변해갔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지수는 품속에서 USB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네. 나는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 이제 자네가 선택해야 해. 그녀는 윤석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진실을 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들처럼 묵살하고 덮어버릴 것인가. 북한산의 상쾌한 공기 속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석현은 눈앞에 USB와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명예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운명,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이었다. 그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북한산 중턱의 정적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팽팽했다. 윤석현 준장은 눈앞에 놓인 작은 USB를 마치 활화산을 보듯 응시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지난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결단의 순간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택은 없었다. 강지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낯설지 않았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어두운 이면에서 골마 터진 상처들을 그는 감사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많이 목격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꼬리 자르기식 처벌과 미봉책으로 덮였다. 시스템의 안정을 해친다는 명분 아래 진실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역시 그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며 미스터 부적격이라는 칼날을 휘둘러왔지만 그 칼날이 진정으로 향해야 할 몸통을 베어본 적은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강지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건 단순히 몇몇 부패 군인을 쳐내는 문제가 아니야. 군 전체의 명예, 어쩌면 자네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윤석현,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명예가 뭔가? 별 몇 개 달고 의전받는 게 명예인가? 아니면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쓰러져가는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진짜 명예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질책이 아닌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를 향한 처절한 호소였다. 윤석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USB를 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 싸움 혼자 하게 두진 않겠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허공에서 마주 잡혔다. 계급도 직책도 없는 오직 진실을 향한 동지로서의 악수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석현은 감사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강지수는 외부에서 증거를 분석하고 김민준 일병과 최우석의 신변을 보호하며 전체적인 판을 짰다. 윤석현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박철호 대위의 뒷배경이었다. 예상대로 그는 군내 사조직의 핵심 멤버였고 그 꼭대기에는 육군본부의 고위급 장성들이 얽혀 있었다. 5사단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군납, 인사, 무기 도입 등 군의 핵심적인 부분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공식적인 감찰로 진행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그들의 귀로 들어가고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터였다. 내부 감찰로는 불가능하네. 우리가 칼을 빼드는 순간 그 칼은 녹슬어 버릴 거야.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보고 있어. 며칠 뒤 안전가옥에서 만난 윤석현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감사실 내부에도 그들의 눈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지수가 보냈던 익명의 제보 메일은 접수와 동시에 특정 인물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몇몇 부패 군인이 아니라 군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바로 그때 강지수의 대포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최우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다. 누나, 저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와 있어요.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석아, 정신 차려. 일단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지수는 소리쳤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쾅,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최우석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지수와 윤석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우석의 신원이 노출됐다. 윤석현은 즉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찰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고시원 방은 이미 난장판이 된 후였다. 최우석은 사라졌고 방 안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납치였다. 증인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네. 강지수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윤석현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내부에서 안 된다면 밖에서 불을 질러야지. 이 성벽을 통째로 태워버릴 만한 거대한 불을. 윤석현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언론 말이군. 하지만 그 역시 위험해. 어떤 기자를 믿을 수 있나? 그리고 그 파장을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해야지. 최우석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 김민준이도 언제든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없어. 강지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과거 군 관련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다 결국 소송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하지만 결코 펜을 꺾지 않았던 신념의 기자. 지금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서유경 기자였다. 그녀는 윤석현에게 말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 아마 이 폭탄을 기꺼이 받아줄 사람일 거야. 벼랑 끝에 선 그들의 선택은 결국 하나였다. 군이라는 닫힌 성체의 문을 외부의 힘으로 부수는 것. 그것은 군 전체를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일이었다. 하지만 침묵의 대가가 한 젊은이의 목숨일지도 모르는 지금 그들은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서유경 기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었다. 강지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했고 며칠 만에 과거 군 인권 문제로 도움을 받았던 예비역이라는 신분으로 그녀와 마주 앉을 수 있었다. 서울의 한 낡은 찻집,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듯 조용히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전화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서 기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강지수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군번과 이름 그리고 전역 전 직책을 밝혔다. 서 기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인사참모부장 강지수. 그녀가 왜 자신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서 기자는 혼란스러웠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보가 아니라 한 시민의 고발입니다. 강지수는 지난 2달간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오사단의 비리, 김민준 일병의 고통, 최우석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여오던 그림자의 위협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서유경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기자로서의 뜨거운 사명감으로 변해갔다. 이야기를 마친 강지수는 최우석의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석 군이 지금 납치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지 않으면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숨과 군의 명운이 걸린 너무나 무거운 진실의 무게였다. 하겠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한 팀이 되어 움직였다. 서유경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사무실을 임시 안전가옥으로 삼았다. 그녀와 가장 신뢰하는 동료 사진기자 단 2명만이 이 일에 투입되었다. 윤석현은 외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강지수는 사무실에 머물며 기사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팩트와 군 내부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기사 작성은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다.
증거 하나하나를 교차 검증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걸러내야 했다. 박철호 대위와 오미숙 상사를 넘어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대 카르텔의 실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두고 밤샘 토론이 이어졌다. 그들이 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적들의 방해도 극에 달했다. 서유경의 언론사 사무실 주변에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해킹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 윤석현은 자신의 라인을 통해 적들이 최우석을 경기도 외곽의 한 폐창고에 감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기사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우석을 이용해 강지수를 협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사를 터뜨리는 순간 최우석 군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유경이 무겁게 물었다. 강지수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오히려 기사가 터져야 그 아이가 살 수 있어. 세상의 모든 눈이 그 폐창고를 주목하게 만들어야 해. 그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마침내 기사가 완성되었다. 단독 별들의 추악한 거래, 육군 5사단 성추행 및 조직적 은폐의 실태 고발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2달간의 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기사에는 녹취록의 일부와 모자이크 처리된 증거 사진, 그리고 전직 고위 장성 어 씨의 양심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강지수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사 말미에는 최우석이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창고의 위치까지 암시적으로 언급했다. 발행 예정 시각은 다음 날 새벽 5시.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강지수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기도했다. 서유경은 마지막까지 기사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시각. 서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발행 버튼을 눌렀다. 침묵을 깨는 외침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는 온종일 5사단과 관련 인물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성난 민심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떨어졌고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방부 직할 특별수사단의 구성을 발표했다.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사까지 포함된 독립적인 수사단이었다. 정의의 쇠망치는 가장 먼저 5사단을 향했다. 기사가 나간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특별수사단은 최우석이 감금되었던 폐창고를 급습했다. 현장에서 최우석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그를 감시하던 조직원들은 전원 체포되었다. 며칠간의 폭행과 협박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최우석의 눈은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수사단에 증언했다. 박철호 대위와 오미숙 상사는 부대 내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늘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초라하고 겁에 질린 범죄자에 불과했다. 황 병장 역시 영창에 수감되었다.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체포된 이들의 입에서 그리고 압수된 자료 속에서 군을 좀먹어온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납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들, 인사청탁에 관여한 장성들,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겨온 더 높은 윗선의 존재까지. 특별수사단의 칼날은 성역 없이 군의 심장부를 향했다. 강지수와 윤석현은 익명의 제보자로서 수사단에 모든 원본 증거를 제출했다. 강지수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수사의 핵심 증인으로서 비공개 조사를 받는 데는 동의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고 겪고 분석한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잡는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었다. 김민준 일병은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수사단의 보호 아래 심리 치료를 받으며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했다. 더 이상 그는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부패한 조직의 경종을 울린 승리한 고발자로서 기록되었다. 몇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총 수십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기소되었다. 군사재판소와 일반 법원에서는 연일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박철호 대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녀사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 박철호 대위와 오미숙 상사는 직권 남용, 뇌물수수,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그들의 배후에 있던 장성들 역시 줄줄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군납 비리 업체들은 문을 닫았고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거대한 성벽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수많은 내부 고발과 제보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전례 없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군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인 국가군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내부 고발자 도호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간부들의 윤리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강지수의 정체는 끝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 없는 영웅으로 남기를 원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그녀의 공로를 모를 리 없었다. 전역했던 그녀는 국방부 장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국가군인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더 이상 군 내부가 아닌 밖에서 군의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 생각했다. 김민주는 의병 제대 후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최우석은 이번 사건의 숨은 공로자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의상자 지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운동에 투신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예비역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가 만든 작은 시민단체는 군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강지수는 위원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민준이 보내온 편지가 놓여 있었다. 위원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원장님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별을 내려놓고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외로운 시간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침묵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침묵을 깨트렸을 때 찾아온 변화는 무엇보다 값졌다. 정의는 때로는 멀고 험난한 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 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걷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강지수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더 이상 침묵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을 향한 조용하지만 굳건한 발걸음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